To embroider a Yoon Jung-suk, every motif, color, and thread has been created beautifully for its purpose. To my repeated questions about personal favorites, Yoon gave a response befitting a master. It all depends on context. That which most effectively serves the project at hand is my favorite for that moment. This impartial love for the diverse elements of Korean embroidery is rooted in 50 years of experience. Yoon's journey as an embroiderer, which began in her late teens, has bridged many divides between royal court traditions and everyday household styles, between practical objects and those created purely for aesthetic contemplation. I now invite you to join my conversation with Yoon. In this first part, we speak about how she got her start and explore traditional techniques and motifs brought to life with specially inserted footage of her exquisite works. 인터뷰 진행하게 된 마크입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국가무형유산 80호 자수장 이수자 윤정숙입니다. 윤정숙 자수장 이수자님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자수장 이수자님께서는 간의 수공업을 하시는 친척 고모님을 통해서 자수를 처음 접했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고모님께 자수의 어떤 부분을 배우셨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때 당시는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학교 졸업하고는 직장이 그렇게 흔치 않았어요. 어디 더더구나 시골에서 어디 취업하는 것도 마땅치 않고, 이제 친척 고모님이 하고 계시니까 자연스럽게 가서 이제 이걸 배우고, 내가 자수를 막 해야지 이런 생각 없이 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자수를 간의 수공업으로 하셨던 거죠? 어떤 네네. 품목을 만드셨어요? 병풍이나 액자 그런 거 혼수품들을 많이 했어요. 부모님께 배우시는 것, 가족에게 배우는 것에 장단점이 있을까요? 장점이라고 하면 네. 남들이 보지 못한 부분도 가족이니까 볼 수 있지만, 단점이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다른 데 가서 다른 선생님들 것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좀 그런 게 못하죠 이제. 그리고 또 최유현 국가무형유산 자수장님의 이수자님이시잖아요. 어떻게 해서 최유현 자수장님을 만나고 그분의 제자가 되셨어요? 이제 저희가 그렇게 이제 쭉 수로 해오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만두고 이제 사양 사업이 되면서 저는 그냥 집에서 꾸준히 그냥 했어요. 1년에 몇 작품이든 끊기지 않고 그냥 했는데, 어느 시점에 와서 저는 원래 불교 신자거든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불교 자수를 많이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내가 술을 놨는데 나도 부처님을 술을 놔봐야지. 그래서 불교 자수를 배우고 싶어서 제가 이제 선생님을 찾아갔죠. 혹시 최유현 무형문화재 선생님이랑 작업하시면서 배우시면서 재미난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주로 집에서 작업을 했었잖아요, 혼자. 그래서 쟤는 어디 전승공예를 내야지 이런 생각은 안 했어요. 그냥 제가 하는 것만 하면서 갔는데, 선생님을 찾아 왜 부산에까지 왔느냐, 서울에도 많이 있는데 그러셔서 불교자수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사람은 뭘 하면 목적이 있어야 된다. 우리들한테는 목적이 전승공예였거든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전승공예를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오랫동안 그냥 술을 그래도 많이 오랫동안 놓다 갔거든요. 그래서 소재를 저보다 찾아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저도 많이 이제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대적인 불화 작가 선생님들이 그린 불화를 하겠다고 했더니 선생님이 딱 보시더니 이건 아니래요. 그 그림은 이제 태자를 맞았어요. 다시 찾아라. 그래서 제가 캐치를 했죠. 우리 전통이 있는 거를, 오랫동안 있는 역사적인 걸 찾아야 되겠구나. 이제 그걸 제가 이제 거기서 깨달았어요. 선생님이 하신 말씀 이제 지금도 제가 안 읽거든요. 사람 눈은 달고 다니라고 있는 게 아니라 뜨고 다녀야 된다. 그랬구나. 내가 그래서 잘 봐야 되는구나. 그걸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선생님 만나고 어느 박물관에서 전시를 하게 됐는데 눈에 딱 들어온 게 있었어요. 저게 전통이야.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그림을 제가 자수로 해서 만들어서 전승공예대 본선에 올라가서 이제 상을 받은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정말 오랜 세월, 45년 이상 하셨다고 들었어요, 자수. 지금은 이제 50년이죠. 네, 50년 정도가 되는데 그 오랜 세월 자수를 하시면서 자신감이 특히 붙은 시기가 있거나
혹은 또 절망적인 시기가 있거나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자신감이 붙고 또 많은 공부도 하고 활발했던 작품도 밤을 새서라도 할 수 있고 했던 시기는 아마 50대? 50대에 가장 더 깊이 있고 활발하게 활동을 했고 시작은 10대 때 하신 거죠? 네, 만으로 하면은 19, 우리 나이로 하면 20, 21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50대 때 자신감이 붙으신 시기고 예, 제가 절망적이었던 거는 선생님 찾아가기 전에 한동안 이게 우리가 하향 사업에 대해서 많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인사동이나 시장 가면 너무나 수가 싼 게 들어와 있는 거. 그때 이제 내가 수를 놔서 뭐 하겠나 그런 생각할 때였어요. 그래 나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1년에 하나를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자. 그렇게 했을 때 그때 절망적이었죠. 그때 그 시기가 40대였을 거예요 그때가. 그 시기를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나만의 것을 함으로써 그것을 돌파하신 거죠. 그냥 나는 나만의 것을 하고 우리 애들한테 뭔가 남겨줄 것을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전통 쪽에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나라 전통을 알고 해보면 어떨까. 내가 그러면서 그때 제가 이제 늦공부를 시작을 한 거예요. 전통에 대해서 더 늦공부를 시작하신 거죠. 50대 바로 공부를 시작해서 전통공예 공부를 하고 나중에 이제 해서 대학원은 이제 문화재학과를 가고 그래서 석사까지 하면서 이제 우리 선생님 공부하는 와중에 선생님 찾아가서 뵙고. 그러면 공부하는 와중에 최유연 선생님을 처음 만나신 거죠? 그죠? 그때? 네, 네. 학부 공부할 때요. 네. 이제 저 늦학기 공부하면서 네. 그때 이제 만나게 됐죠. 혹시 자수정 이수장님께서는 자수 이외의 일을 혹은 공부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 공부는 그냥 늦학기로 하면서 그것도 자수와 연관이죠. 뭐 전통공예학과 가서 전통 염색 배우고 염색공예도 배우고 거기에서 이제 뭐 그냥 다양하게 과목들을 접하게 되죠. 미술사도 접하게 되고 불교 미술사도 접하게 되고 뭐 그렇지 따로 뭐 확실한 건 다 자수와 연관된 거죠. 네. 공부도. 근데 자수와 연관된 그런 여러 공부를 하시면서 지금 자수 작품에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시겠네요. 그죠. 제가 이제 학부에서는 뭐 색에 대해서 공부도 있고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요. 네. 미술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처럼 거기에 이게 디자인, 색에 대한 공부도 있고 그런 것들도 다 도움이 되고 이제 또 대학원에서는 미술사, 그러니까 민화, 이게 지도교수 민화 쪽으로 하다 보면서 지금 작품하면서 뭐 민화 영향, 옛 그림에 대한 네. 그런 영향 그런 게 다 자수한테 영향이. 알겠습니다. 전통 자수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여러 나라의 자수 문화가 있잖아요. 서양의 자수하고 동양 여타 자수하고 다르게 우리나라의 자수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을까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자수에는 이야기가 있다.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 제가 처음 전시할 때도 저의 자수 이야기로 전시적으로 열었었거든요. 문양마다 다 뜻을 담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빨리 죽고 아프고 많이 또 없이 살고 그러다 보니까 부귀 영화를 상징하는 문양, 무병장수를 상징하는 문양,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거기에 선조들의 이야기가 들어있지 않나. 여기서 상징하는 것들이 네. 일단 제가 볼 때는 문자문들이 들어오는데 그쵸. 수, 그렇죠. 네. 복, 네, 원앙새의 새끼들이거든요. 되게 새끼들. 그 복숭아. 네, 복숭아로 봐야지. 복숭아. 네. 오케이. 제가 복숭아로 생각하고 났을 거예요. 네. 불로초. 불로초. 예, 여기는 이제 국화 같은 문양이죠. 네. 우란이고, 그다음에 잎이고, 그런 다음에 장수하라는. 그리고 얘는 죽인가요? 네, 대나무. 대나무. 네. 그리고 얘는 바위. 바위.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자수가 삼국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왔다고 알고 있는데 특별히 애착을 가지고 계시는 시대가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가 현재 접할 수 있는 전세 유물이나 출토 유물들이 거의 조선시대 거예요. 애착이라기보다 자연스럽게 그 유물들을 보고 접하고 하니까 그대로 하게 되고, 근데 이제 나타나지 않았는데 어떤 유물이 나타났다, 출토 유물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걸 또 보고 연구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또 감탄도 하고, 그래서 어느 시대께 애착이라기보다도 조선시대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아무래도. 고려 시대하고 조선 시대랑 비교했을 때 조선 시대가 어떻다, 혹은 고려 시대가 어떻다라고 특징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고려 시대는 네. 진짜 그야말로 이제 그 출토 유물이다 보니까 물론 최고급의 안전 그 상류층의 네. 그런 유물이겠지만 고려 시대 유물은 거의 본 것 중에 다 잘라진 거예요. 근데 조선 시대에는 궁중자수와 우리 가정에서 그냥 거는 그런 수들이 같이 있는데 고려 시대 거는 우리가 그런 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려 시대에는 가정에서도 물론 했겠죠. 서궁인이라고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여행 와서 쓴 여행기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백앤모에 대한 거를 묘사한 게 있어요. 자루같이 생겨에 앞뒤에 술을 놨었고 그런 거 보면 물론 그것도 이제 뭐 민간에서는 사용하지 못했는지 여행을 하면서 봤기 때문에 민간에서도 고려시대에서 쓰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우리들이 역사적으로 할 때는 조선시대 초에도 민간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다. 사용하지 못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출토된 것만으로 보자면 고려 시대의 유물들이 조금 더 정교하고 세련됐지만 그거는 이제 민간 자수가 고려 시대 때는 활성화되어 있었는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이고 조선 시대는 역사적으로 더 가깝기 때문에 민간 자수, 궁중 자수 둘 다 유물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세련된 거가 있다면 또 더 질박하거나 혹은 더 소박한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예. 아우, 말씀 잘하시네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시대에 궁에서 하였던 궁수와 또 궁 밖에서 민간인이 하였던 민수가 있다고 들었는데 좌수장 이수자님께서 특별히 영향을 받거나 더 애착을 갖고 있는 쪽이 있을까요? 그 둘 중에? 특별히 애착이라고해도 궁수는 궁수대로 세련되고 아주 잘라진 고급수고 그냥 민가에서 쓴 그런 자수는 투박하지만 재미도 있고 또 정감이 가는 그런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처음에 시작해서 놀 때는 일반 가정에서 쓰는 수에 가까웠을 거고 지금 연구하고 유물 보고 이제 특별히 작품을 이제 하거나 할 때는 궁중자수를 또 하게 되고 네. 그렇죠. 각각의 매력이 있죠. 그래서 전통 자수 품목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제가 사전에 조사하기로는 뭐 너무 많은 품목이 있죠. 화롯, 흉배, 지금 그리고 여기도 흉배고, 그리고 보자기, 주머니, 백앤모, 아까 말씀하신 백앤모, 그리고 자수 회화 등의 품목이 있는데 자수장 이수자께서 특별히 작업하기 좋아하시는 품목이 있으신지? 조금 연식이 되다 보니까 이것저것을 다 이제 했었지만 뭐 요즘에는 이제 제가 불교 자수 좀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유물을 또 보면 그 유물을 또 연구해서 하고 싶어지고 네. 그러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이건 나는 이거에 차게다 이것만 하고 싶어 이런 거는 없어요. 나한테 주어지면 그때 그 주어진 일에는 다 애착이 있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기법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선수, 평수, 자련수, 자리수, 이음수, 사슬수, 매듭수, 진금수 등 많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자수장 이수자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거나 혹은 이건 특별히 어려웠다 혹은 이건 특별히 쉬웠다 하는 특징적인 기법들이 있을까요? 자수 기법이 많은데요. 네. 자수를 하다 보면 기본적인 기법은 다 써요. 평수, 자련수, 이음수, 점수 이런 거는 어떤 수를 넣든 간에 거의 다 들어가는 수 기법들이에요. 이게 특별히 이제 동물을 넣을 때, 동물을 표현할 때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하고 계신 기관문이나 뭐 이런 거. 거북이의 등, 네. 그 묘사를 전통적으로 했는데 자수장님께서 그걸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셔서 브로치로 만드신 거죠.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갑수, 뭐 나무결 뭐 이러는데 저는 그거를 다 무늬수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수를 놔놓고 그 위에 무늬를 놓은 거이기 때문에 무늬수다. 근데 무늬수인데 어떤 무늬냐.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많이 사용하거나 뭐 그런 거보다도 기본적인 기법은 다 들어가는 거고 거의 작품마다 그리고 이제 그 작품에 따라서 하는데 특별히 어려운 것보다도 무늬에서 시간이 걸리죠. 그 시간이 걸린다는 건 어렵다는 거겠죠. 아무래도 다 메꾸어진 바탕 수를 나눈 위에 무늬를 놓는 게 조금 시간도 걸리고 좀 어렵죠. 제가 아까 불교 자수를 이제 배우고 싶어서 한다 그랬는데 부처님을 놓을 때 부처님 옷에 보면 무늬들이 많거든요. 그런 무늬들 수놓은 위에 놓는 게 아무래도 더 어렵다고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바탕에다가 술을 놓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무늬로 또 술을 놓는 것이
어렵죠. 예. 좀 어렵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게 어렵다고 하면 그게 어렵겠죠. 네. 테두리 같은 네, 거가 선처리 안 돼. 이윤수, 네, 네. 그리고 이 안에 질감을 표현한 거는 자연수 이런데 바닥을 네. 이렇게 무늬가 들어있잖아요. 네. 이러는 건 무늬수. 네. 이게 바닥을 메꾼 다음에 위에다 무늬를 넣는 거. 네. 그리고 이거는 원형 설립수. 그리고 여기 가운데 이게 있잖아요. 네. 이게 매듭수. 그래서 씨앗이나 뭐 이런 거 표현할 때 네. 이게 매듭수죠. 얘가 예, 매듭수예요. 예, 여기 눈알도 매듭수. 눈알도 매듭수. 그 노루 등한 거. 사슴 등 무늬를 표현한 거거든요. 네. 흰색하고 검정색하고 자사오사 꼬아서 네. 이게 징근 거예요. 징금수. 진금수. 네. 아. 그러니까 실을 놓고 네. 위에서 징구는 거. 아. 얘는 무슨 수예요? 사선평수. 사선평수. 네. 그리고 실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꼰사하고 푼사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푼사, 반푼사, 꼰사가 있어요. 예전에는 푼사를 썼어요. 썼고 그 다음에는 그걸 살짝 꼬아서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거의 꼰사를 써요. 그리고 우리 전통 그 조선시대 전통 유물들이 거의 다 복식이나 이런 데다 생활용품 복식이다 보니까 꼰사들을 많이 써 있어요. 그래서 거의 지금 꼰사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꼰사는 자우사를 꼬아서 합쳐서 꼬은 거를 꼰사. 이제 우리 반꼰사, 반푼사 이런데 그는 살짝만 꼰 거. 네. 그리고 푼사는 완전히 고추에서 네. 나와서 그대로 풀어져 있는 가공된 그 실 있다가 푼사는 풀어져 있는 실, 꼬아지지 않는 실. 꼬아져 있지 않는 실, 그리고 반꼰사, 반푼사는 살짝만 꼬은 실, 네. 그리고 꼰사는 완전히 꼬아진 실. 반푼사를 반꼰사라고도 하고 반푼사라고도 해요. 네. 그래서 복식에서는 꼰사가 많이 쓰이는 거죠. 그렇죠. 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접 입잖아요. 네. 입고 방석 같은 것도 깔고 앉고 그러면 꼰사는 오래 가거든요. 네. 유물도 보면은 주위에 직물은 상해서도 자수실은 안 상해요. 그렇게 잘 꼬아서 썼기 때문에. 다른 나라 수에 비해서 우리나라 수가 좀 다른 점이 그거예요. 우리나라는 잘 꼬아서 작품들을 수를 넣은 거예요. 그러면 요즘은 꼰사가 많이 쓰인다고 하셨지만 푼사가 쓸 때는 어떨 때일까요? 푼사는 해안가처럼 이렇게 자연적인 것들 묘사할 때 물론 그런 데도 꼰사를 써요. 쓰는데 이제 푼사를 조금씩 들어간 부분이 있죠. 좋은 실은 어떤 걸까요? 그리고 좋은 천은 어떤 걸까요? 자수장님 같은 분한테 감시관을 배우고 싶어요. 실은 네. 우리가 강택이 많은 명주실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뭐 나쁜 실 이런 것보다 그 뉴욕고치에서 나온 강택이 많고 그런 실이고 천은 작품에 따라서 거의 이제 비단을 쓰지만 네. 뭐 무명에다도 넣을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건 나쁜 안 좋은 직물이다 뭐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이제 볼 때 이쁜 거를 골라서 쓰고 우리 건 아무래도 강택이 중요한 것 같아요. 품목이 어떤 것인지 작품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거기에 적절한 질감, 거기에 적절한 실과 천을 쓰면 그게 가장 좋은 천이고 실인 거예요. 정리를 잘 해주시네요.